네, 9시가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H님, 네, 고맙습니다. 그 보고서 종류별 사례인데요. 제가 아까 그 보고서는 이 5가지의 종류에 다 포섭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각각의 보고서 종류별로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5가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검토 보고서, 또 행사 보고서, 동향 보고서, 정책 보고서, 결과 보고서. 요 5가지 중에 원하시는 거 하나만 일단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정책 보고서? 괜찮으세요? 유영철님께서는 정책 보고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아, 전사님도 정책 보고서가 좋으세요? 그러면 정책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정책 보고서, 있구나. 이거는 제가 2021년 5월 31일 날 결제가 난 문서예요. 제목은 교육지원청 학생 배치 및 관제 업무 실무자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컨설팅 체계 마련 기본 계획입니다. 길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보이시죠? 2021년, 네. 제목 학교용지 확보 컨설팅 체계 마련 기본 계획이었고요. 제가 학교 설립과에서 근무할 때 만들었던 문서입니다. 어떤 보고서든지 보고서를 처음 분석을 할 때는 그 구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제 예를 보여드렸을 때도 바로 보여드렸던 게 아니라 지금 이 보여드릴 때 바로 하지 않고 앞에서 그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을 때는 구조를 좀 먼저 한번 봐보세요. 보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 나오고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래서 이걸 추진하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그럼 우리 조직의 현황과 실태가 뭐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추진 계획이에요. 뭐를 추진할 건데? 이 사람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언제부터 할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할 건데? 이게 향후 계획. 그리고 행정사항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뭐를 다른 부서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상에 담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 확보 컨설팅 체계 마련 기본 계획은요. 제가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3월 1일자로 그때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때 조직 개편이 되면서 모든 공립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 모든 공립학교에 설립하고 폐지하는 권한이 이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이제 위임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청에서 이 어떤 이 학교용지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 또 연구, 컨설팅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그리고 노하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년 3월 9일부터 4월 19일 동안 그 교육지원청의 이제 그 관계자분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한 거예요. 청취를 해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뭐였냐면 다른 지역, 다른 시군구의 이 업무 관련 사례나 과거의 이력, 그다음에 추진 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시나 들어봤더니 이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된 업무가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똑같은 사례를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해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를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도 사전에 낭비할 수 있고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추진했던 이런 어떤 학교 용지와 관련된 정책을 사후 관리를 하면서 행정을 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신설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월등한 신설학교 규모 여기 보시면 그때 제가 이제 15년부터 20년까지 시도별로 이제 신설학교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경기도가 연평균 43.3개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전국에는 없는 이 교지 조성 담당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누적된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좀 전파하고 공유할 책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추진 배경, 필요성 이런 거였고, 그러면 이제 현황과 실태, 경기도의 도대체 현황과 실태가 어떤데? 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앞서 봤을 때, 아, 이 보고자는 이러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렇고, 이러한 필요 때문에 이걸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설득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의 실태는 뭔데, 현황이 뭔데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경기도에는 그 21년도부터 향후 5년간 220개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근데 이 조직 개편이 돼버리면서 당초에 이제 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대한 그 설립 사무가 없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더 부담이 돼버린 거죠. 더 늘어난 거죠, 업무 부담이. 근데 이 5년간 220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냥 필요하다고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를 다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에스터리스크 표시한 다음에 바로 그 밑에 그 근거를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21년도부터 25년까지 학교 급별 신설 학교 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같은 연도 기간 동안 그럼 도대체 교육 지원청별로는 신설 학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로 제시를 했죠, 제가. 보면은 화성, 오산, 저희 화성시하고 오산시가 있는데요, 경기도에. 여기가 이제 그 동탄 이지구 막 또 근처에 지구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였는데 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개발사업 지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설립 규모가 되게 컸죠. 이제 두 번째 현황과 실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나 이 관제, 용지 매입 업무 관련 업무 기피 현상이 이제 고착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성, 또 전문성, 어떤 이 연속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잖아요. 저의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주장을 어,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또 예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나와야 될 게. 그래서 제가 한 11년간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 실무자 평균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본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년 3개월이더라고요. 평균.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뭐 1년 10개월도 있어요. 연천 보면 10개월, 1년도 있고 2년 넘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들 힘들어서 이거 일하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이 그분들의 실무자의 직급 현황도 이제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표를 또 이렇게 그래프로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를 해석까지 같이 해놓는 것이 우리의 결제권자의 어떤 인지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8급과 9급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8급의 상승폭이 다른 직급에 비해 크다. 요 말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현황과 실태는 뭐였냐면
어떤 시군에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부분 유선으로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의 뭐 광명시에 어떤 학교를 신설을 하는데 땅을 파보니까 그 소유자가 누군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폐기물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라는 어떤 이런 쟁점이 생겼을 때 교육전청에서 관계자분이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선을 통한 구두 질이나 답변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공유한다거나 이게 기록으로 남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적었는데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겨서 전파하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시스템이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어,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을 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그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질문하시는 분은 그 세부 내용은 머릿속에 있고 말씀은 결론만 말씀하시니까 이 어떤 질문의 핵심 내용이나 배경이나 취지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현황과 실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목표점을 하나 두고 계속 빌드업을 지금 해가고 있어요.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검토를 하는데 소모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아까 앞서서 보셨지만 기피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연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제가 어딘가를 가기 위한 제가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쁘니까 이 부분 해야 되겠다. 음. 근데 혹시 학교 설립 업무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그 업무들은 사실 그 본인의 업무의 근거 법령이요. 뭐 많아야 20개 미만이거든요, 사실. 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뭐 각종 매뉴얼, 뭐 지침 이런 거 다 합쳐도 사실 그렇게 뭐 20개가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 개발 행정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뭐 보면은 뭐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 또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촉법, 산업법, 공공주택법, 빈집법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법률, 또 시행령, 시행규칙, 또 밑에 세부적으로 가 있는 그 법률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이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지원할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경기도에. 음. 그리고 또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앞서도 보셨지만 적용약자들이 많잖아요. 또 인사이동도 되게 잦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바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사실은 이런 자료들이 우리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기록 시스템에 다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학교 설립이나 학교 용지와 관련된 문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서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걸 바로바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업무관리 시스템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필요하다라는 걸로 계속 지금 저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일부러 하나 끼얹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이만큼의 공간이 남으니까 제가 뭔가를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써본 거죠. 백지에다가. 근데 이걸 좀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본청에서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설립을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업무를 해보지 않으면 그 업무에 어떤 올바른 해결 방법을 진단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현장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왜냐? 그 일선에서 필요한 컨설팅 기능을 내실화해서 담당자 역량을 이제 강화를 하는데 본청에 있는 관계자는 직접 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론을 잘 익히고 또 이론만 익히면 안 되고 현장 감각을 겸비하려면은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뭐라고 이제 제 우리 결재권자한테 제가 앞서서 계속 빌드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 배경에서
추진 배경의 필요성에서 제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말을 했고 경기도의 현황과 실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딱 말한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결론이 뭐냐? 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떤 체계냐? 학생 배치, 관제 담당자, 컨설팅 추진을 위한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을 구축하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뭘 하겠다는 건데 학교용지와 관련된 컨설팅을 의뢰하고 답변을 이 포털에서 다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 학교용지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법령 해석례라든가 대법원 판례, 또 등기 선례, 또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예시, 그다음에 또 관련된 어떤 유용한 언론 보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 다 컨설팅 포털에다가 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다 넣어서 그 자료를 조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세 단계를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는 학교용지 컨설팅 포털 기반 조성 TF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컨설팅 포털을 설계하고 구현하겠다. 3단계는 시범 운영하고 개통하겠다. 이렇게 3단계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부터 보면 저는 지역청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실질적인 이 학교 용지를 매입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제 실무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청에 있는 업무 유공험자를 모집하는데 이게 실무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TF 이제 팀장 6급 2명, 또 7급 이하 8명 이하로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영상회의로 하는 것, 그다음에 대면회의로 할 때는 어떨 때 대면회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TF의 역할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자료 수집, 컨설팅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논의,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이 컨설팅 포털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에 대한 그런 걸 논의하고 포털 내 직접 자료도 좀 게시를 해달라고 했고 또 그 교육지원청 관계자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설문조사 안도 좀 구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분들도 교육훈련 시간도 인정해드려야 되니까 교육훈련 시간을 인정하려면 기본 계획이 명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단계마다 또 세부 추진 계획은 별도로 다 수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한 꼭지가 제법 무게감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본 계획은 이렇게 아웃라인만 세워놓고 각 단계별로 세부 계획은 또 수립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때는 그럼 이 포털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명, 기간, 사업비는 그때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현을 하는데 만약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잘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없이 그냥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직접 구현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저희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정보 기록원 협조를 통해서 홈페이지 내에 이제 이걸 구축을 했던 거였죠. 다만 이걸 구축하고 나서 이게 다른 기관의 직속 기관의 협조를 얻는다라는 거는 역할을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초기에 잘 방향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 그다음에 우리 기록원, 그다음에 이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업자가 또 있어요. 그분들 간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 이런 걸 다 이제 여기서 기본 계획에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때 당시 이제 예시안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뉴가 있고 컨설팅 의뢰 회신 부분에 딱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하위 메뉴로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오고 또 학교 용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한 게 있었다면 어떤 걸 추진한 정책이 있었는지를 다 이제 여기다 올려놨었죠. 그리고 매입 사례 같은 것도 어떻게 학교 용지를 매입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 매수를 한 땅을 살 때는 어떻게 샀는지 A부터 Z까지를 다 업로드를 해놓는 거죠.
또 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들도 다 넣어놨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화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처음엔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조금 다른 게 추가되기도 하고 좀 유사한 거는 다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도 했었죠.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때는 2단계 구성도 안으로 이제 설계하고 구현을 해서 자문 결과 또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범 운영에서 개통을 한 거죠. 그래서 시범 운영은 이제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개통 이제 1월 3일 날 개통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도메인 주소는 저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카드 중에 뭐 쓱인가요? 쓱 무슨 쓱 카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신세계였나? 어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용지라는 걸 영어로 하면 이제 이게 스쿨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제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저희 그 경기도 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이 25개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그래서 25개 교육지원청의 실무자들한테 많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지은 다음에 그래서 스쿨 사이트 컨설팅 매니지먼트 그래서 SSM 그다음에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25 이렇게 해서 씀 25를 한 거였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 거죠. 도메인 주소를. 그렇게 해서 이제 향후 계획은 뭐 6월 중에는 어떻게 하겠다, 7월 중에는 뭘 하겠다, 10월 중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행정상 학교 설립과에서는 뭐를 해야 되고 교육정보 담당관과 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뭐를 해주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뭘 해주고 이렇게 다 이제 다 행정상에 기재를 했죠. 네,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사이트가 지금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지금은 제가 이제 유보통합 준비단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만들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떠세요? 기획서 제가 만든 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은 보고서를 쓸 때는 두 줄을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요. 도저히 두 줄을 정리가 안 될 때는 세 줄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줄까지 가지는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 이제 진하게 보통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업무 관련 사례와 과거 이력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의견 청취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이걸 딱 보는 순간 결재권자는 중간 결재권자 또는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보이지 않는 신호를 주는 거야. 이 사람 꼼꼼한 사람이네. 이런 신호도 줄 수 있거든요. 또 경기도에 월등한 그 학교 신설 학교 규모가 있어요라고 주장을 하면 하되 그거를 근거할 수 있을 만한 백데이터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표시한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 안 돼요.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예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바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누가 봐도 잘 모르는 제3자가 봐도 경기도에 진짜 학교 신설 맞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표를 만들 때 저는 보통 이런 서식으로 만듭니다. 사실 뭐 표 서식은 정답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 셀 배경을 뭐 보라색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네모를 다 꽉 채워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옆에 양 사이드를 항상 이렇게 비워 놓습니다. 그래야 좀 개방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숫자 같은 건 다 오른쪽 정렬하는 것이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사람마다 특성이 있죠. 네, 기획 보고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소리가 끊겨요. 죄송해요. 제가 9시 2분에 말씀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기획보고서 지금 이제 제가 작성을 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그 좀 시간이 지금 벌써 9시 2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고서 종류별 사례를 하나 더 보면 좋은데 종류별 사례를 더 보시겠어요? 아니면 요약 보고서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냥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잘 이해도 사실 되지 않거든요. 네. 궁금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서 종류별 사례를 더 볼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요약 보고서 쪽으로. 음, 답변이 없으시면 다른 보고서? 다른 유형의 보고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 보고서가 궁금하실 때는 김옥경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요약 보고서가 많네요. 그러면 요약 보고서로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유영철 선생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요약 보고서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음, 요약 보고서로.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요약 보고서 작성법이고요. 뭐,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할 거냐면, 조금의 이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사례가 중요하죠. 사례가 중요한데, 그래도 이론도 중요합니다. 왜 사례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이론으로 먼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저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목적 설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라는 거는 요약 보고서라는 거는 결국은 핵심만을 이제 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고서에서 이 목적 설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 보고서에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에서 이 목적이 구조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쓸 때요. 목적을 딱 설정하고 나면 내가 그 목적을 계속 보면서 단어를 뭘로 할지, 그다음에 문장의 방향을 어디로 갈지, 스토리를 어떻게 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좀 북극성 역할을 한다? 저는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설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고서에 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라는 것이 구조화를 제공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필요한 정보, 또 필요한 내용, 이걸 어떻게 배열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해줍니다. 목적을 설정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단어와 문장 사용의 방향성을 제공을 해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 내용과 논리에 이 부합하는 단어와 문장의 사용을 이제 결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조화를 제공한다라는 것, 그리고 단어나 문장 사용의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보고서의 효과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구조화가 잘 된 보고서, 또 정확한 단어, 문장 사용, 이렇게 함으로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결재권자한테 쉽게 전달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음, 요약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저는 평소 좀 의식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왜, why 이 단어를 저는 항상 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왜 하고 묻는 이 질문은요. 어떤 상황, 그다음에 어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킵니다. 좀 어렵게 말해보면 그 깊은 이해를 촉진한다고 저는 소위 말을 하거든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본질적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의식적으로 이 왜, why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뭐를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고 습관을 저는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적 사고 습관을 기르면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해당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뭐고 그 법의 의미가 뭐고 내용을 해석한 이후에 해당 사실에 적용하는 이 방식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리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사무 자동화 능력도 평소에 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머릿속에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딱 있어도 우리의 그 보고서는 A4 용지잖아요. 그 A4 용지 하나에
그 핵심 메시지를 딱 넣으려면 공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 한정된 공간에 표현해내려면은 적절한 그 오해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좀만 더 빨리 이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9시 반이니까요. 요약 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그 필요한 것 중에 이제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를 이제 파악해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만 담아서 한눈에 알기 쉽게 핵심 메시지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이런 능력, 그런 거는 다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어떤 그 분석하는 능력, 또 사안을 어떤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약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소 이제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요, 현재와 미래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쓸 때 어떤 사안이 현재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미래에 어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저는 그 페이퍼를 씁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어떤 그뭐 상황, 어떤 발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의 우리 조직이나 우리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보고를 쓰다 보면은 현재하고 미래의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이제 뒤에서 실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고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좀 추상적인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질 좋은 보고서들을 보면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우리 같은 이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보고서들을 제가 많이 이제 많이 보고 분석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질 좋은 보고서들을 보면 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과거의 정책 연역을 제공합니다. 질 좋은 보고서들은. 죄송합니다. 그 과거에 이제 정책 연역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더 플러스 된 건 또 뭐냐면 그래서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고 그 이 정책을 추진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까지 해주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이제 돌이켜보면 과거의 정책 연역을 제공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이 정책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나면은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은 또 뭐가 있어요라고 언급을 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 좋은 보고서는 보면은 과거, 현재, 이 미래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 장 그 요약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근데 이제 이 한 장으로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제 필요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한눈에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가 좀 드러나야 돼요.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보고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보고서는 어떤 문제가 뭐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쓸 때 두 줄이 제일 좋고 도저히 두 줄이 안 될 땐 세 줄까지도 된다. 근데 네 줄이 되면 그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말은 뭐를 뜻하냐면 문장을 압축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으로 보고서를 요약을 하려면 문장을 압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사족을 좀 없애면 된다. 예. 왜냐하면 사족이라는 건 뭐냐면 삭제해도 의미 전달에 큰 지장이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이 문장을 좀 단문으로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가 복잡해지거든요. 어. 해석이 바로 딱 돼야 되는데 해석이 여긴 거 이런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법의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단문이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절한 용어로 좀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정가로서 전문 영역으로 일을 할 때 어떤 단어를 막 이렇게 정의하는 식으로 다 쓰면 문장이 길어지겠죠. 근데 얘를 다 포괄해서 함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단어 딱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장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죠? 네, 너무 이론적인 거라서. 한 장 요약 보고서 사례는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자치단체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라남도 이게 작년 11월 9일 거고요. 울산광역시 이건 올해 6월 28일 자료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6월 18일 날 이제 했던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5월 20일자 요약 보고서가 있고 하나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건 앞서서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재미없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 거 두 개 있는데 각각 두 개씩 있는데 원하시는 거를 그냥 하나만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보고 싶으세요? 전라남도는 그 좀 설명을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이제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요약 보고서였고요.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에서 여기 이제 웨이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 지역 특화 전시회를 추진하는 계획인데 그거를 요약한 보고서예요. 세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옴부즈만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총회하고 컨퍼런스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한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24년도에 노사문화 유공 정보 포상 계획을 있는데 그걸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원하시는 거 하나만 그냥 볼게요. 중앙부처 걸로 봐달라는 게 정유진 선생님 말씀이었고요. 유영철 선생님은 제가 그냥 추천해 달라고요. 그리고 정유진 선생님 국민권익위원회. 그래 요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탁금 집행돼서 국민권익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요거 하나만 보고 아쉽지만 끝내는 걸로. 어, 이 보고서는요. 제가 이제 이분이 출장을 간 거예요. 담당자가. 제목 보면 제13차 세계 옴부즈만 협회 이게 IOI인가 봐요. 여기에 이제 총회 등에 참석을 했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 결과 보고서에는 개요가 먼저 나온다는 거. 개요에 이제 출장 기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5월 12일부터 지금 6박 8일 갔다 온 거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온점은 사실 왼쪽은 붙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하여튼 맞춤법은 그렇습니다. 이제 출장지 네덜란드 헤이그 출장 간 사람 누군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개요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결재권자로 가면 빙의를 한번 해보죠. 결재권자로 누군가 나한테 어디 총회를 갔다 왔어. 그 총회를 참석 결과한 거를 나한테 보고를 한다라는 거죠. 어디를 갔다 온 거야? 언제 갔다 온 거야? 누가 갔다 온 거야? 이런 정보가 이제 개요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적도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를 왜 갔는지에 대한 목적.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쓰고 싶은 말이 많고 그 중에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목적을 빼도 큰 지장이 없다고 이 보고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요 부분에 목적이 들어가야죠. 저는 어떤 보고서에서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 목적 자체가 여기에 다 내재돼 있다고 보신 걸로 제가 추정이 돼요. 왜 추정이 되는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석 결과 보고고 결과 보고서에 이제 개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이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할 때는 구조를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요가 나오고 해당 그 회의의 주요 내용이 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총평 및 시사점이 나옵니다. 네. 뒤에 이제 뭐 향후 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총평 및 시사점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역할을 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출장 기회는 받고 주요 내용 보시면 총회하고 컨퍼런스를 참석했어요. 이 정보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회의와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더니 총회와 컨퍼런스를 참석했더니 60개국 이상 약 200명 이분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공유를 했대요. 그리고 토론했고 소통도 했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대했대요.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이제 그 공통 과제인가 봐요. 옴부즈만의 공통 과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학습도 했고 이거를 어떻게 국가 간에 연대해서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용 보시면 주요 국가의 옴부즈만하고 양자 협력 회의를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국가라는 것은 이제 이런 국가들이었고 협력 회의를 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했고 이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현지 이제 교민 대표 간담회도 갖춰졌다는 것,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보고서의 핵심은 여기였어요. 총평 및 시사점.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가서 국제 동향을 파악을 했고 폭넓은 교류를 실시했대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이분은 본 거고 근데 시사점이 저는 중요한데 이분은 아마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는 2028년 IOI 총회 컨퍼런스를 우리가 유치하는 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어, 세계 옴부즈만의 이슈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미래의 방향성까지 제시를 한 거죠. 이분 보고서를 보면 아까 제가 그 세 줄 넘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두 줄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한 줄, 한 줄, 두 줄. 여기도 다 두 줄인 거예요. 두 줄, 두 줄. 그리고 주요 내용을 어, 두 갈식으로 먼저 이렇게 본인이 핵심 메시지를 먼저 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이렇게 다 풀어 쓴 거죠. 네, 삼각형 구조로 아주 잘 작성된 거죠. 그리고 총평 및 시사점 보면 폭넓은 교류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한번 이걸 한번 유치해 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거를 보고를 했어요. 기관장한테 그 어디죠, 여기가? 국민권익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분이 그래? 이거 한번 유치 한번 검토해봐. 해보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노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그래서 이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원래 실제로 참석 결과는 되게 양이 많은데 이걸 한 페이지로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원래 보고서는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단문으로 만들고 어떤 그 불필요한 사족이나 이런 걸 다 없앤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잘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영철 선생님, 예, 그 호응을 잘 해주시네요. 그 요약 보고서 사례는 나머지 이제 네 개가 더 있는데 하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음, 제 거 한 장 목차만이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관용? 참관용? 네. 이름은 아니신 거죠? 참관용. 그냥 참관용이네. 네, 참관용. 그러면, 이거는 한 페이지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가 왜 한 페이지짜리를 안 넣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유보 통합과 관련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좀 이견들이 커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검토 보고서여서 한 장 요약 보고서는 아니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앞서 처음에 그 보고서
그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는 기록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SNS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블로깅 활동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블로그는 1년에, 아니,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한 6천 명 정도 항상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블로그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보고서 쓰는 아빠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이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공무원 보고서 글쓰기라는 어떤 저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뭐 1페이지 요약 보고서는 스토리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주장을 쓰고 그 근거를 제가 쓰고 이런 걸 항상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크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보고서 모음 분석이라는 걸 제가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도 경기 119 오픈스퀘어 건립계획, 또뭐 충청북도의 뭐 무심의 개척에 이런 것들 제가 다 분석해서 올려놓거든요. 하나에 볼까요? 경기도 거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전문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이 있으면 한글 파일 그대로 넣어놔요. 근데 이제 만약에 PDF 파일로만 공개가 돼 있으면 PDF 파일을 옮겨 놓는데 한글 파일을 올려놓는 이유는 혹시나 좀 유용한 서식이나 어떤 뭐 표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이 페이퍼는 어떤 게 잘 돼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항상 써놓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제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써서 어떤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인포그래픽을 사용하여 정보 전달력이 향상되었고 이해도를 제고했다. 이런 식으로 맞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인구가 늘었구나. 대상물도 늘었구나. 본부 조직도 9배나 커졌구나.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이제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실은 보고서 작성을 잘 한다라는 거는 어떤 보고서 작성 이론도 중요하고요. 또 남이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서 그 중에 내가 참고하거나 가져갈 만한 어떤 좋은 깨알 같은 비법이 있다. 이런 그런 걸 써보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보고서 작성 체크리스트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비행기의 파일럿 분들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 꺼내서 체크리스트를 다 체킹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그 빠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페이퍼를 쓸 때 체크리스트가 제공이 되면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 이런 보고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해놓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뭐 제주특별자치도, 또 서울특별시, 뭐 대전광역시, 뭐 광주광역시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뭐 국가기관에서 만든 사전 체크리스트는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문서를 보고서를 작성하시다가 한번 체크리스트 보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수가 방지되겠죠. 네.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 분석을 항상 제가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추진 배경이 있고 현황 및 실태가 있는데 어떤 분의 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현황 및 실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진 배경에 넣은 분들이 있고요. 추진 배경에 들어갈 내용을 현황 및 실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그, 저는 아직 이제 지방교육 행정 주사지만 이렇게 5급 이제 그 보고서 작성 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실수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안 들어가고 다른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각각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잘 이렇게 헷갈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진 배경에는 그 하는 목표가 뭔지
여기 오탈자가 있었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서술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놓습니다. 또 주체와 주관 이런 거 비교해 놓는 거죠. 이런 것들. 목적과 추진 배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제가 이렇게 다 해놔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다르고, 네, 개선과 개조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거. 나머지는 제가 또 뭐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9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8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50분인데 또 10시 꽉꽉 채우면 안 되잖아요. 내일 또 출근도 하셔야 되니까 10분 일찍 끝내서 여기까지 이제 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어, 요즘 강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의 많이 나가고 있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는 적어도 우리 지방 공무원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직은 이원화된 조직이고 삼원화된 조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직렬과 어떤 직종이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종의 직종이나 직렬이 살아남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소신이 있다 보니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항상 가서 출강을 많이 합니다. 네. 9월 달, 아니다. 11월, 12월 달에는 성관이도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도 아마 다다음 달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어디든지 뭐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불러주시면 제가 여건이 되는 한 꼭 나가서 제가 강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대로 헤어져도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